인류의 역사 속에서 태양은 참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태양신이자 영원 불멸의 존재, 절대 권력자. 오랜 시간 인류가 태양을 전지전능의 존재로 인식한 것은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태양은 인류는 물론 지구상의 모든 생물들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생명 탄생의 원천인 태양 에너지. 그렇다면 햇빛은 인간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햇빛을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해는 매일 뜨고 집니다. 늘 우리 곁에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죠. 하지만 모든 생물은 이 빛으로 생명을 유지합니다. 햇빛은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만들고 온도와 습도를 조절해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죠. 오랫동안 인류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태양을 숭배했습니다. 거의 모든 문화의 신화는 태양에서 그 연원을 찾아볼 수 있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폴로는 치유를 상징하는 태양의 신이었고, 고구려 건국 신화에서 주몽의 아버지로 등장하는 해모수는 천신을 겸한 태양신으로 금빛 수레를 타고 지상으로 내려왔다고 하죠. 동양의 의학 경전인 황제 내경을 보면 인간은 자연의 음과 양이라는 기운을 적절히 받고 살아야만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태양의 위상은 예전만큼은 못하지만 그래도 햇빛은 인류에게 많은 영향을 줍니다. 프랑스 남부는 천국의 날씨라 불리는 따뜻한 지중해성 기후 때문에 많은 예술가들이 탄생했습니다. 이곳엔 마티스, 피카소, 세잔, 고흐 등 쟁쟁한 화가들의 발자취가 곳곳에 남아있죠. 그중 대표적인 예술가인 고흐는 기후의 영향을 받아 태양의 화가라 불리며 남프랑스의 작은 도시 아르에서 200여 점의 명작을 남겼습니다. 또 현재를 즐기자는 유럽인들의 문화도 햇빛에서 시작됐죠. 우리 삶 전반에 걸쳐 영향을 끼치는 햇빛. 그렇다면 오늘날 현대인에게 햇빛은 어떤 의미일까요? 연남동에 위치한 작은 단독주택. 이곳의 주인은 밝고 따뜻한 집을 꿈꾸던 정수희, 송영성 부부. 부부는 오래된 주택을 개조해 이 공간을 패브릭 쇼룸이자 신혼집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사 전 채광이 안 되는 빌라에서 살았던 수인 씨는 늘 햇살 가득한 집을 꿈꿨죠. 잠시 집 구경을 좀 해볼까요? 대표님, 이 공간은 어떤 공간인가요? 네, 이 공간은 저희 쇼룸에서 가장 해가 잘 드는 곳이에요. 그래서 침대를 놓고 또 옷들을 진열을 해두고 또 작은 소품들을 이렇게 침실처럼 꾸며서 만들어서 약간 한 소녀의 방처럼 꾸며진 그런 공간이에요. 이곳을 꾸미며 가장 신경을 많이 쓴 것은 채광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다 메인 공간이어서 두 곳 다 해가 이제 가장 잘 드는 곳이긴 한데 여기는 이제 응접실처럼 꾸며진 곳이에요. 소파를 두고 이제 티도 마시고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거죠. 아무래도 창이 크다 보면은 해도 잘 들어오고 또 바깥 풍경도 앉아서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두 사람이 이 주택에 매료된 건 마당과 2층 테라스도 한몫했습니다. 여름이 다가오면 부부는 테라스에 부부만의 오붓한 휴식 공간을 꾸밉니다. 야외 소파 위로 하얀 천을 드리워 마치 휴양지에 온 듯 이국적인 기분을 내보죠. 저희가 2층은 저희가 집이 1층은 쇼룸 쓰고 있고 2층은 가정집으로 쓰고 있는데 2층은 14평이고 좀 좁아요. 근데 그 안에서 그 좁은 느낌을 바깥으로 나오면 이 넓은 공간이 있어서 이 공간에서 안에서 할 수 없는 그 야외 식탁이나 아니면은 지금처럼 공간을 만들어서 대화를 하는 티테이블을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름에는 이것처럼 이제 선배들 저희가 그 해먹이라고 그러죠. 해먹을 쳐서 제가 가끔 여기서 태닝도 즐기고. 햇볕이 좋은 날이면 꼭 이곳에서 시간을 보내는 부부. 이렇게 햇빛을 즐기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사무직을 하면서 디자이너로서 일을 하면서 사회생활을 하는데 저도 어느 순간 이렇게 되게 삭막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여행을 통해서 저는 한번 깼어요. 그래서 모든 걸 한번 던져버리고 뭔가 한번 새로운 걸 해보자. 그런데 내가 느꼈을 때 그 내 마음적으로 힐링, 그때 한참 유행했을 때 힐링이잖아요. 힐링도 되고 어떤 따뜻한 공간을 꾸며보자, 뭐 그런 식으로 항상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여행과 캠핑을 좋아했던 부부는 그 여정 속에서 햇빛의 소중함을 깨달았다고 하는데요. 삭막한 일상, 햇볕 아래서는 모든 것이 천천히 그리고 여유롭게 흘러갔습니다. 그 전에는 타는 게 싫었어요. 몸에 이렇게 얼굴이 까매지는 것도 싫고 그랬는데 저는 이제 전에 여행을 좋아했었고 와이프도 여행을 좋아해서 이제 서로 여행을 다니다 보니까는 되게 그 자연스럽게 다니는 선글라스 하나 끼고 그냥 슬리퍼 신고 다니잖아요. 그러면서 몸도 자연적으로 펴가지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는 건강하게 보이기도 하고 부럽더라고요. 여유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몸을 태워서 다니는 사람들은. 그러던 중 이 집을 찾았습니다. 오래된 집이지만 볕이 잘 드는 것이 마음에 들었죠. 부부는 직접 인테리어를 도맡아 도심 한복판에 햇살 가득한 집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창이 이제 일반 집의 샤시 창이었어요. 그래서 불투명 유리로, 아무래도 1층이니까 바깥이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불투명으로 돼 있는 그런 창이었고, 그 방범창까지 쳐져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삭막한 느낌이었는데 지금 이 공간도 이렇게 옛날 나무로 여닫이 창이 있었는데 거기도 불투명 유리였었거든요. 근데 그걸 다 없애고 이렇게 크게 통창으로 뚫어서 해도 잘 들 수 있게 그렇게 공간을 만들었어요. 사계절 햇볕이 잘 드는 마당엔 작은 텃밭도 가꾸고 있죠. 울금을 심는 영성 씨. 이 모든 변화가 부부는 즐겁기만 한데요. 이곳에 살며 가장 만족스러운 점은 무엇일까요? 앞에 큰 나무들이 보여요. 이제 일단 건물들도 옆에 있긴 하지만 큰 나무들이 보여서 거기로 이렇게 햇빛이 딱 비칠 때 아침에 문을 열고 나오면 되게 기분이 좋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나로도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햇빛으로 삶의 힐링을 얻었다는 정수인 송영성 부부. 과연 햇빛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햇빛을 쬐게 되면 뇌에서는 행복 호르몬이라고 알려진 세로토닌과 짜릿한 쾌감을 불러오는 엔도르핀을 분비하게 됩니다. 따라서 적당량의 햇빛은 우울증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행복감을 선물하죠. 실제로 햇빛이 부족한 북유럽 사람들의 10%가 계절성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햇볕을 쬐는 것이 특효약이죠. 사람에게 햇볕이 중요한 이유는 대체로 이제 우리가 경험적으로 봐도, 그러니까 빛을 안 쐬고 어두운 곳에서 있게 되면 기분이 우울해지고 이런 것을 많이 느꼈을 거예요. 근데
그 생리학적으로는 이런 햇볕과 관련된 호르몬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세로토닌이고 두 번째는 멜라토닌입니다. 세로토닌은 그 우울증을 막아줄 수 있는 신경 전달 물질로 알려져 있고 멜라토닌은 수면 각성 주기와 관련이 있는 그 신경 전달 물질인데 이런 햇볕을 통해서 이런 세로토닌 대사와 멜라토닌 대사에 그러니까 영향을 주기 때문에 햇볕이 심리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중요한 영향을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스웨덴의 의과대학 카롤린스카 연구소에서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성인 여성 2만여 명을 대상으로 20년간 생활 습관을 분석한 결과 주기적으로 햇빛을 쬐는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약 2년 이상 오래 산다는 것이었죠. 햇빛을 쬐는 것이 장수에 도움이 되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햇빛을 쬐게 되면 우리 몸의 피부 세포에서 자연적으로 비타민 D가 생성됩니다. 이렇게 생성된 비타민 D는 간과 신장을 돌며 콜레스테롤 감소와 골다공증 예방 및 노화 방지, 암 예방 등 우리 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죠. 또 수면의 질과도 관련이 깊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자외선 수치가 높지 않은 오전 시간에 하루 15분 정도 햇볕을 쬐면 멜라토닌 호르몬의 분비로 밤에 숙면을 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햇빛이 인간의 중요한 생체 리듬인 일주기 리듬에 매우 큰 역할을 하는데 만약에 이제 어떤 연구에 하면 그 햇빛이 전혀 안 드는 방이나 동굴 속에서 약 2주간 이상 지낼 경우에 낮과 밤이 바뀌어 있더라. 즉 햇빛이 인간의 일주기 생체 리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또 어떠한 동물 연구에 하면 햇빛이 부족할 경우 비만이라든가 혹은 당뇨병을 일으킬 위험을 높인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2010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햇빛 사랑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우리나라의 성인 93%가 비타민 D 결핍 상태로 나타났죠. 그렇다면 이렇게 현대인에게 햇빛이 부족하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요?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 파란 하늘과 따뜻한 태양빛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순간을 느낀 적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산업화 이후 현대인들은 야외에서 햇빛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외출을 하더라도 공기 오염과 미세먼지에 파란 하늘을 볼 수 있는 날은 더욱 줄어들었죠. 또 피부암이나 알레르기 등을 우려해 일부러 햇빛을 피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햇빛이 부족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2009년 남극 세종기지에서 한 대원이 다른 대원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후 원인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됐습니다. 연구진은 액티와치라는 손목시계 형태의 장비를 대원들에게 착용시키고 24시간 생활 주기를 기록했습니다. 또 대원들의 머리카락과 타액을 채취해 1년간 지켜본 결과 남극의 일조량이 크게 줄어드는 계절에 우울 지수와 공격성 지수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었죠. 우리 삶에 알게 모르게 많은 영향을 끼치는 햇빛. 여기 그 소중함을 깨닫고 햇빛 충전에 나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경자 박선태 씨는 주말마다 이곳을 찾아 부부만의 오붓한 시간을 보냅니다. 이렇게 자연과 함께하는 삶은 부부가 죽기 전 꼭 해보고 싶은 버킷리스트 중 하나였죠.
2015년부터 시작된 전원 생활. 아파트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는데요. 이게 또 이게 일미에일미예요. 직접 따서 먹으니까 키워서 시장에서 사 먹는 거랑은 천지 차이죠. 야, 냄새 끝내준다 이거. 이곳저곳 손댈 곳이 많아 부부는 시간 가는 줄도 모릅니다. 저번에 뽑았는데 또 나. 처음엔 시행착오도 많았지만 지금은 이 생활에 아주 만족한다는 부부. 그 이유 중 하나는 채광입니다. 평일을 보내는 안양의 아파트는 햇빛이 잘 들어오지 않아 답답함이 있는데 이곳은 남향인데다 창이 넓어 해가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 자연스럽게 은은한 햇빛이 들어옵니다. 집은 늘 밝고 따뜻하죠. 거기는 약간 서양이, 약간 남서양이어가지고요. 거기는 지는 해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아침에 약간 어두워 집이. 그래서 항상 이렇게 부엌 쪽은 불 켜놔야 돼, 전기불을. 아파트는 그러죠. 아파트는 좀. 남양이면 좀 안 켜도 되는데 남서양이기 때문에 오후에는 밝은데 오전 한 12시까지는 항상 불 켜놔야 돼요. 그래서 어두웠었거든요. 이렇게 환하지가 않았어 집이. 도시에서 30년을 살다 보니 제대로 햇빛을 즐길 여유도 없었습니다. 여행도 잠시뿐인 것 같아 부부는 큰 용기를 냈죠. 안양의 아파트와 평택의 전원주택을 오가며 생활한 지 2년. 드디어 이곳에서 마음의 안정을 얻은 부부. 그 가장 큰 역할을 한 비밀스러운 공간이 있다는데요. 자, 한번 일어나고 우리 더 좋은 데 있는데 그걸로 한번 가보실래요? 여기 이쪽으로요. 썬룸인데요. 공간이 쉼터로 아주 좋아요. 저 여기 와서 커피도 마시고 책도 읽고. 썬룸이란 햇볕을 쬐 목적으로 설치하는 다목적의 실내 정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원래 병원이나 요양소에서 치료 목적으로 설치하던 것이 최근 들어 단독주택이나 전원주택까지 그 범위를 넓혀 활용되고 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 등 햇빛을 즐기는 나라에선 오래전부터 시작된 문화죠. 열고 여기다 고기를 좀 더 올려요. 이렇게 고기를 올리고 닦고. 썬룸이 생긴 후 가장 신난 것은 남편입니다. 여기서 이제 음악을 주로 듣고 책 봐요. 가끔 있잖아요. 왜 이제 전에도 주방을 좋아하긴 하는데 주방 들여다 보면 조용해요 뭔가가. 그 여기에서 잠들어 있는 거야. 잠도 술을 오나 보더라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썬룸을 주로 많이 이용해요. 그래서 여기 와서는 주로 이제 여기 앉아 있는 것보다 여기 이제 근에 앉아가지고 책도 보고 요거 이제 음악 틀어놓고 멜론 이용해가지고 음악 들으면서 책 보고 있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조용히 잠드는 거죠. 이렇게 책 보면서. 책을 참 좋아하는데. 예. 그래서 이 썬룸이라는 공간은 그래서 이제 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나도 이제 그때 당시에는 몰랐죠. 근데 이 썬룸이라는 공간이 이 굉장히 쉼터로 좋다는 거를 좀 설명해주고 싶어. 너무 좋아요. 정경자 박선태 부부는 1층과 2층에 썬룸을 만들어 휴식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집안에 햇빛이 드는 시간이 많으니 형광등 켤 일이 줄었다는 부부. 게다가 더 활기차고 젊어진 기분까지 든다고 합니다. 아침 햇살에 눈을 뜨고 햇빛 아래서 자란 유기농 작물로 식사를 하며 부부에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아, 그러면
그냥 자체로 건강하다는 걸 여기 이제 지내보면 아는데 뭐 말 그대로 그냥 도시에 있을 때는 햇빛을 그냥 뭐 차단하려고 뭐 선크림만 바르고 뭐 그랬는데 여기 나오면 말 그대로 그냥 텃밭 가꾸면서 잔디 가꾸면서 햇빛을 그냥 쬐니까 그냥 케어된다 그럴까 케어?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나이가 한 50 넘으니까 갱년기가 왔잖아요. 갱년기가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 집 짓기 전에는 막 얼굴도 화끈대고 막 좀 이렇게 우울하고 막 이랬거든. 거기 안양 살 때는 안양에서 아파트 있고 이제 또 그때는 한참 또 우리 애들이 막 고3 입시 막 이래가지고 더 하긴 했지만 여기 와서는 뭐 우울하거나 이런 걸 전혀 못 느끼겠더라고. 이렇게 인간이 생활하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것 중 하나가 햇빛을 향유할 권리입니다. 때문에 법률은 이에 대한 권리를 1조 이익이라는 이름으로 보호하고 있죠. 하지만 건물의 고층화와 밀집화로 도심에서는 자연스럽게 일조권 분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일조권 분쟁 사건 처리 건수는 2004년 5건, 2005년은 6건, 2015년에 13건, 지난해 25건으로 10여 년 새에 약 5배나 증가했죠. 국내 최대 재건축으로 화제를 모은 한 아파트 단지는 일조권 침해 논란에 일시적으로 공사 중단이 되기도 했고 분당의 한 아파트는 집 앞에 엄청난 높이의 빌딩에 들어서며 햇빛을 막았을 뿐 아니라 빌딩에서 반사되는 태양 반사광으로 눈시림 및 불쾌감을 느낀다며 소송을 걸기도 했습니다. 여기 일조권 때문에 마음고생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한 아동복지시설. 옹기종기 식탁에 모여 간식을 먹는 아이들. 주먹밥을 먹는 동안 대화와 웃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년만 해도 집에 햇빛이 전혀 들지 않아 이런 풍경을 볼 수 없었죠. 창문을 가로막은 건물로 인해 햇빛이 완전히 차단됐었던 거죠. 건물과의 거리는 채 1m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답답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그냥 이제 거의 형광등을 켜놓고 뭐 생활을 했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형광등 빛도 좋지 않잖아요. 계속 쬐면은. 근데 어쩔 수 없이 형광등을 켜고 생활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러니까 많이 어둡다 보니까 환경적으로 아무래도 좀 아이들이 마음이 또 여기 있는 아이들이 이미 좀 마음이 많이 다치고 이렇게 밝지 않은 면이 많이 있는 아이들인데 조금 더 분위기가 아무래도 좀 다운되고 좀 그런 경향이 많이 있었죠. 햇빛을 못 보니까 좀 빛에 좀 민감하게 됐고 그러니까 어두운 곳에서 핸드폰 같은 거 하다 보니까 시력도 많이 안 좋아진 것 같았어요. 그렇다면 건물에 막혀 햇빛 한 점 들어오지 못했던 거실이 어떻게 이렇게 환하게 바뀐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이 반사경에 있습니다. 옥상에 설치된 거울이 햇빛을 반사시켜 집 안으로 전달하죠. 그냥 학교 끝나고 학원 갔다 딱 돌아오니까 햇빛이 들어오고 있어서 뭔가 좀 새로워진 느낌이랄까 좀 그랬어요. 그러니까 햇빛 들어오기 전에는요 그냥 좀 답답하고 그랬었는데 햇빛 들어오고 나서는 좀 마음이 풀렸다고 해야 되나? 좀 뚫린 기분이었어요. 상쾌하고 무엇보다 밤낮이 이제 뚜렷하게 보이니까 아침에도 더 자면 안 되니까 빨리빨리 일어나게 되고 그랬어요. 햇빛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어쨌든
그 아이들의 마음 하나하나가 굉장히 밝아졌어요. 그리고 또 이제 식탁에서 식사를 거의 하고요.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들어가서 먹는다거나 이제 간식 같은 경우는 많이 좀 옛날에는 좀 그랬거든요. 근데 햇빛이 밝게 비치면서 함께 모여서 먹고 굉장히 이제 즐겁게 생활하고 굉장히 많이 전체적인 분위기가 좋아지면서 아이들이 굉장히 행복해해요. 이 반사경은 지난해 성남시에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설치한 것. 거실에 내리쬐는 햇빛 덕에 어두웠던 아이들의 얼굴엔 웃음꽃이 피었고 거실에서 생활하는 시간도 길어졌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에 따뜻한 훈풍을 불어넣은 햇빛.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선물이죠. 이렇게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빛을 잃고 사는 햇살 사각지대의 약자들. 반지하나 쪽방촌의 저소득층을 위해 자연채광장치 지원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노르웨이 텔레마르크주 북동부의 작은 도시 리우카는 무려 100년 만에 햇빛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해발 1800여 미터의 산에 둘러싸여 초겨울부터 봄까지 빛이 들어오지 않던 마을. 지역 주민들을 위해 한 예술가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죠. 산 중턱에 초대형 거울을 설치해 태양빛을 도시 한가운데로 끌어온 겁니다.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 컴퓨터로 거울을 조정. 마을 사람들은 태양을 즐길 수 있게 됐죠. 우리나라에도 세계 최초로 자연 채광 시스템을 개발한 이들이 있습니다. 일조권 침해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제품 개발에 뛰어들었다는 이들. 반사 거울 방식을 이용해 자연 채광 시스템을 완성시켰는데요. 그 비밀은 거울의 위치에 숨겨져 있습니다. 태양과 수직으로 위치한 1차 반사경과 빛을 실내로 직접 전달하는 2차 반사경. 이 두 개의 거울이 마주본 형태로 제작돼 중간 장애물 없이 빛을 바로 반사시키는 원리죠. 그 외국 제품 중에 헬리오스탯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헬리오스탯이라는 게 이제 광학계 용어인데 햇빛을 받아서 일정한 곳으로 계속 보내주는 그런 광학 장치를 통칭해서 헬리오스탯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조권 침해라는 거는 앞 건물하고 뒷 건물 사이의 관계에 의해서 이 뒷건물의 저층 부에서 발생이 되잖아요. 그런데 기존의 헬리오스탯을 설치해 가지고서는 바로 줄 수가 없습니다. 뒤쪽으로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서 햇빛을 전달하려면 어쩔 수 없이 뒷건물에 헬리오스탯을 설치하고 앞건물에다가 고정형 반사경을 놓고 반사시켜서 주게 돼 있는데 그런 경우에 사생활 침해라든지 그리고 햇빛을 원하는 모양으로 원하는 채광 그 환경을 만들어 주게끔 조정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외국의 그런 헬리오스탯이 우리나라에도 적용됐던 예가 있지만 실제로 일조권 침해를 해결하는 그런 장치로서는 활용이 될 수가 없었던 거죠. 그것을 저희가 제품의 구성 자체를 그러한 일조권 침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새롭게 개발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조권 침해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제품으로는 유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동쪽에서 뜨고 서쪽에서 지는 해는 매시각 위치가 변합니다. 하지만 이때 반사판이 한 방향으로 고정되어 있다면 원활한 채광이 불가능하겠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 초기엔 광 센서를 사용해 움직이는 반사판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비가 오거나 흐린 날씨엔 작동이 어려웠죠. 다른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연구진은 GPS와 연결된 제어 장치를 개발, 이 문제를 해결했죠. 그래서 GPS를 통해서 위성으로부터 복수의 위성으로부터
현재 이 제품이 설치된 위치 정보를 계산하게 되고요. 그리고 세계 협정실을 실시간으로 받게 되죠. 그럼 그 두 가지 정보가 들어가면 이 제품이 설치된 위치를 근거로 한 태양의 현재 위치를 언제나 실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계속해서 그 빛이 해가 나오면 바로 반응을 할 수 있도록, 바로 그 작동이 늘 되도록 그렇게 설정이 되는 것이죠. 언제나 이 시스템은 일정하게 작동을 합니다. 작동을 해서 해가 나오기만 하면 무조건 빛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작동이 되는 겁니다. 실제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 시뮬레이션을 통해 태양광 반사경의 효과를 알아볼까요? 가상의 산 아래 지어진 저층 빌라. 고층 건물이 없고 주변이 트여 있기 때문에 어느 시간대에도 빛이 잘 들어오죠. 하지만 산 중턱에 고층 아파트 단지를 짓자 상황이 180도 변했습니다. 아파트의 그림자가 빌라 위에 들이우며 햇빛을 완전히 차단한 거죠. 그림자가 아파트 건물 위에까지 쭉 뻗치죠. 그 다음에 11시, 12시 이와 같이 오후 시간대가 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빛이 주택가에 일조 침해가 발생된 사례입니다. 태양이 최고조에 달하는 오후 시간에도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상황. 그렇다면 자연 채광 시스템을 접목하면 상황은 어떻게 바뀔까요? 일조권 침해 피해가 심한 가구에 붉은색을 표시하고 반사경을 설치하자 파란 선으로 표시된 햇빛이 붉은 창으로 곧바로 전달됩니다. 일조권 침해로 고통받는 누군가에겐 아주 기쁜 소식이겠죠. 실제 이 아파트가 지어지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죠. 피해 주택에 살고 계시는 분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대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지금까지는 이 층수를 낮추거나 설계 변경을 하거나 아니면 보상 차원에서 어떤 금전적인 보상으로 해결이 되는 게 전부였지만 지금과 같이 저희가 이 제품을 올려서 근본적인 햇빛을 채광해 줌으로써 일조권 침해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보완은 해줄 수 있다라는 대안으로서의 저희 제품이 지금 쓰여지고 있습니다. 빛 전달률도 상당합니다. 자연 햇빛과 비교하면 97% 이상 동일한 빛이 반사되죠. 또 햇빛의 파장 중에서 생활에 필요한 적외선과 가시광선은 전달하고 자외선은 차단시켜 양질의 햇빛을 공급합니다. 그 결과 지난 2015년 국토교통부 지정 신기술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죠. 개발에 뛰어든 지 9년 만에 얻은 값진 결과였습니다. 세 가구의 일조권 침해를 해결할 수 있을 만큼 넓은 범위의 햇빛을 전달하는 기술. 일조권 침해 해결에 앞장서며 현장에서 안타까운 상황을 자주 맞닥뜨린 이들은 최근 또 다른 기술에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독거노인이나 그런 사회적 보호계층 분들한테 빛을 전달하기 위해서 저희가 현장을 가보면 의외로 설치를 해드리고 싶어도 해드릴 수가 없는 그런 곳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집들이 너무 붙어 있고 그리고 중간에 그 좀 불규칙한 그 예상하지 못한 그런 구조물들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예 빛이 전달되는 경로 자체가 확보되지 않는 경우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해드리고 싶은 대상이지만 해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런 경우에 설치를 그 햇빛을 전달하기 위해서 반사 방식이 아닌 그 광 케이블을 이용한 전달 방식으로 지금 하나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그게 완성이 되면 그런 독거노인이나 그런 그 사회적 보호 대상이신 분들에 대한 프로젝트 쪽으로 더 우선적으로 많이 활용할 계획이고 또한 그것도 역시 제품화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햇빛을 더 효율적으로 잘 전달하기 위한 그런 연구 개발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의 사례들에서 알 수 있듯
햇빛은 사람들의 심신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에너지입니다. 하지만 이런 유익한 효과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많이 노출되면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적당히 받는 것도 중요하죠. 햇볕을 쐬게 되면 그러니까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이 동시에 있을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영향은 제일 잘 알려진 것이 이제 그 햇볕에 있는 이제 자외선인데, 자외선을 쐬게 되면 피부 노화라든지 피부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뭐 백내장이라든지 안과 질환 같은 질병이 잘 생길 수 있어서 과다한 햇볕을 쏘이는 것도 건강에 좀 해로울 수 있습니다. 할리우드의 유명 스타 휴 잭맨. 그는 지난해 피부암 수술 사실을 대중에 공개했습니다. 그는 평상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았던 자신의 행동을 후회한다고 말했죠. 여기 과도한 자외선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진이 있습니다. 트럭 운전사의 얼굴. 운전을 하며 햇빛을 많이 쬐는 한쪽 얼굴만 피부 노화가 심각하게 진행됐죠. 이처럼 햇빛은 양날의 검처럼 현대인들에게 두려운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다양한 질병 노출의 위험성을 줄이면서 햇빛을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하루 15분의 일광욕은 인간을 더욱 건강하게 합니다. 그 이상 노출될 경우는 자외선을 막아줄 모자나 자외선 차단제를 활용하고 햇빛이 강한 오후 시간대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넘쳐서 문제가 되는 사람보다 부족한 사람이 훨씬 많다니 지나치게 기피하는 것도 해가 될 수 있는 법. 지금의 현대인들에겐 현명하게 광합성을 즐기는 법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현대에 들어와선 얼마나 햇빛을 쬐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양질의 햇빛을 쬐느냐가 더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햇빛의 또 다른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 손호진 교수와 그 제자들은 지구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세계 최초로 태양빛을 이용해 이산화탄소를 전환하는 시스템을 개발한 것이죠. 이산화탄소는 생물의 호흡 과정에서도 발생하는 기체 중 하나입니다. 대기 중 0.035%를 차지해 그 비중이 높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생활에서 산소 못지않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기체죠. 꼭 필요한 기체이기도 하지만 증가 현상이 누적되며 대기 오염과 지구 온난화 현상의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거에 대한 그 속도가 굉장히 급격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연구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 연구에 비해서 그 나오는 그 CO2 배출량이 너무 속도가 빠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생태계가, 나무가, 그리고 아마존 숲이 소화할 수 있는 양을 이미 벗어난 상황이고요. 2015년에 벌써 이미 400ppm을 넘어섰고요. 이 양이 어느 정도의 양이냐면 19세기 그 산업혁명 이후에 33%가 증가된 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거에 대한 상황들을 해결할 수 있는 촉매 시스템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연구기관들이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CO2를 저감할 수 있는 기술들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 개발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해야만 하는 기술입니다.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유용 자원으로 바꿀 수는 없을까? 그 해답은 바로 자연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연구진은 식물의 광합성 과정에 주목했죠. 식물은 엽록소를 통해 이산화탄소를 산소로 전환합니다. 그리고 이때 햇빛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모방해 연구진은 인공광합성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전환 연구는 크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그 포토케미컬, 그 광학적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적인 에너지 도움을 받아서 하는 광전기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 외에 최근에는 이제 효소를 써서
박테리아든가 이런 걸 써가지고 CO2 리덕션을 그쪽 박테리아에 맡기는 그런 방법도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모든 그 연구 단계들이 좀 그 걸음마 수준이고요. 아직 그 상용화하기에는 그 재료들이 너무 비싸고요. 그다음에 효율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내구성도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빛은 무한한 에너지원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미 지금도 이 태양빛에서 에너지는 주고 있습니다. 이런 에너지를 이미 주고 있는 에너지를 이용을 못하는 거는 바보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에너지원 같은 경우에도 쓸 수는 있지만 그 에너지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또 에너지가 또 필요하고 또 화석연료가 필요한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없이 아직 먼 거리긴 하지만 저희가 그래도 요 광에너지 쪽만 이용하는 쪽으로 집중하려는 게 그 이유입니다. 햇빛을 활용해 이산화탄소를 유용 자원으로 바꾼 기술. 그 과정을 함께 살펴볼까요? 연구실에선 촉매 제작이 한창 진행 중이었는데요. 태양 빛에 감응하는 염료와 이산화탄소를 필요한 물질로 전환시키는 이산화티탄, 레늄, 코발트 등 광촉매를 결합해 이산화탄소를 합성가스로 전환합니다. 이 하얀색 가루가 이산화티탄, 광촉매로 많이 사용하는 물질이죠. 가격도 싸고 여러 차례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들어진 시약은 LED 불빛에 의해 인공광합성을 일으킵니다. 이때 촉매가 반응하며 이산화탄소는 일산화탄소와 수소로 전환되죠. 이렇게 만들어진 일산화탄소는 화학 공정의 중간재 원료로 사용돼 상업적 가치가 높습니다. 또 만들어진 두 물질을 결합해 합성가스를 만들어낼 수도 있죠. 하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도 많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어떤 연구든 간에 그 촉매에 있어서는 아직 효율과 안정성이 아직 확보가 다 안 됐습니다. 거기다 플러스 또 뭐가 필요하냐면 지금 쓰는 것들이 희귀금속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골드라든가 플래티늄, 그다음에 레늄 촉매 같은 굉장히 희귀금속을 많이 쓰고 있는데 저희가 또 해결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런 희귀금속을 지구에 매장량이 많은 그 얼스 어번던트한 그런 금속을 기반으로 한 촉매기로 바꿔야 되는 게 하나의 이유고요. 전 세계가 시도하고 있는 이산화탄소 전환 연구. 연구팀은 3년의 연구 끝에 값진 결실을 얻어냈습니다. 향후 상업화된다면 경제적인 효과도 상당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새로운 촉매제의 발견.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아직 많은 걸음마 단계입니다. 아직 한쪽 파트는 해결됐지만 무산화 촉매의 접목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에너지 레벨도 맞춰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여러 가지 난제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굉장히 재밌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화학자로서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학문이고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 연구가 그 기업들과 접목이 되어서 CO2가 발생되는 것들이 아니라 그걸 원료로 사용을 해서 탄소 중립화 사이클 돌림을 통해서 좀 더 이윤 창출과 기후변화를 해결하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고자 하는 게 저희 연구 목표입니다. 항상 우리 곁에 존재하기 때문에 당연하게 생각했던 햇빛. 일본 의학자인 미스아키는 하루 10분의 일광욕을 하라. 단언컨대 일광욕은 현대병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가장 완벽한 만병통치약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햇빛의 소중함과 가치를 너무 잊고 지냈던 건 아닐까요?